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막아낸 것은 노예들이었거든요. 13세기 몽골 제국, 칭기즈칸이 열고 그 후손들이 완성한 이 제국은 당대 인류가 알던 세계의 절반을 삼켰어요. 중국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불탔으며 동유럽이 떨었거든요. 바그다드의 칼리파는 처형됐고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 꺼졌어요. 몽골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1260년 이전까지는 그 몽골을 멈춘 자들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역설이에요. 두 번째 역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은 주인을 몰아내고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 뒤 스스로가 주인이 된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혁신 앞에서 멈췄거든요. 강자의 자리에 앉은 순간 그들도 스스로가 무너뜨렸던 기득권이 됐어요. 노예로 시작해 황제를 꺼엎고 왕조를 세웠지만 결국 혁신에 패배했거든요. 사슬에서 왕관으로, 왕관에서 다시 먼지로. 이것은 단순한 중세 군사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가장 선명한 역사적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1260년 팔레스타인의 한 셈터에서 시작됩니다. 1260년 9월 3일 아인잘루트. 아랍어로 골리앗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몽골 제국의 서진은 멈출 것 같지 않았거든요. 1258년 훌라구 칸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어요. 500년 이슬람 문명의 중심이 사흘 만에 불탔거든요. 이어 시리아가 무너졌고 다마스쿠스가 항복했어요. 다음은 이집트였거든요. 그런데 훌라구는 이집트 원정을 잠시 중단했어요. 몽케 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후계자 자리를 놓고 본국이 분쟁 중이었거든요. 훌라구는 주력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돌아갔어요. 남겨진 것은 부장 키트부카가 이끄는 약 2만 명의 몽골군이었거든요.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 쿠투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선제 공격을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에인잘루트 평원에서 두 군대가 맞섰어요. 맘루크의 전술은 영리했거든요. 일부 기병이 후퇴하는 척 몽골군을 좁은 지형으로 유인했어요. 몽골 기병이 추격에 나선 순간 매복한 맘루크 주력군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측면과 후방에서 동시에. 몽골군은 포위됐어요.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키트부카는 전사했고 몽골군은 괴멸했어요. 아인잘루트는 인류 역사상 몽골의 서진을 막아낸 단 하나의 전투로 기록돼요. 그 전투의 주인공이 노예 출신 기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이런 군대가 됐을까요?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거든요. 맘루크, 아랍어로 소유된 자, 즉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노예들은 우리가 떠올리는 노예와 달랐거든요. 농장에서 일하거나 광산에서 혹사당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전투 노예였거든요. 9세기 아바스 왕조 시절부터 이슬람 세계의 술탄들은 중앙가시아, 캅카스, 흑해 주변의 튀르크계 혹은 킵차크계 청소년들을 사들였어요. 나이는 보통 10살에서 15살 사이. 이들은 왕궁에 들어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랍어와 터키어를 배우며 수년간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거든요. 말타기, 활쏘기, 창술, 검술. 하루도 빠짐없이요. 성인이 되면 술탄의 친위대로 편입됐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절이었거든요. 맘루크는 고향의 가족, 부족, 연고를 모두 잘랐어요. 그들에게 주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충성의 대상이 오직 하나였어요. 그래서 더 순수하게 충성했고 더 철저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노예라도 전투에서 용맹을 증명하면 지휘관이 됐고 지휘관이 되면 다시 자신의 맘루크를 거느렸거든요. 그 꼭대기에 술탄이 있었어요. 노예가 술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술탄이 왕조를 세웠거든요. 왕조를 세운 군사 집단이라면 그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인잘루트 전투 직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승리를 이끈 쿠투즈 술탄이 귀환길에 암살됐어요. 범인은 같은 맘루크 장군이었거든요. 바이바르스. 그는 전투에서 선봉을 맡았고 가장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쿠투즈는 농공행상에서 그를 홀대했거든요. 바이바르스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냥터에서 쿠투즈의 손을 잡는 척하며 칼을 꽂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술탄이 됐어요. 이것이 맘루크 시스템의 또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됐거든요.
바이바르스는 이후 맘루크 왕조의 실질적 건국자로 불려요. 그는 십자군 국가들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몽골의 재침을 2번 더 격파했거든요. 아인잘루트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증명의 시작이 동료의 암살이었다는 것, 그것이 맘루크라는 집단의 본질이기도 했거든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 꼭대기에 오르는 방법이 언제나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맘루크 기병을 처음 마주친 유럽 십자군 기사들은 낯선 광경을 봤어요. 자신들처럼 갑옷을 입은 기사가 말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어깨까지 금속 가면과 판금으로 덮인 전마, 기수와 말이 하나의 철갑 덩어리를 이루었거든요. 충돌하면 인간이 버틸 수 없었어요. 맘루크의 훈련 체계는 푸르시아라 불렸어요. 기마술, 창술, 궁술, 검술, 폴로까지 포함한 종합 전투 훈련 체계였거든요. 그중 핵심은 마상 궁술이었어요.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 정확하게 활을 쏘는 기술, 파르티안 샷.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수년이 걸렸거든요. 십자군의 중장기병은 돌격의 충격력에 의존했어요. 한 방향으로 전속력 돌격. 그러나 맘루크는 달랐거든요. 달리면서 쏘고 후퇴하는 척하다 돌아서서 쏘고 측면으로 우회에 쏘았어요. 고정된 전열을 깨뜨리는 유동적인 전투 방식이었거든요. 훈련은 평생이었어요. 맘루크는 군인이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군인이 정체성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전사였거든요. 십자군도 몽골도 이 집중도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 전사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것은 단순한 왕조가 아니었거든요. 1250년 맘루크가 주인을 제거했어요.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투란샤가 맘루크 장군들에게 암살됐거든요. 권력은 맘루크의 손에 넘어갔어요. 노예가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맘루크 술탄국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한 맘루크 왕조는 약 260년간 지속됐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몽골을 막았고 십자군의 마지막 거점 아크레를 함락시켰으며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했어요. 바그다드를 잃은 이슬람 세계에서 카이로가 새로운 중심이 됐거든요. 자부심은 건축물로 남았어요. 카이로의 술탄 하산 모스크, 1356년부터 1363년까지 건설된 이 거대한 건물은 오늘날에도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꼽혀요. 면적만 8,000평방미터, 천장 높이 36m. 노예 출신들이 세운 왕조가 남긴 문명의 흔적이었거든요. 맘루크 술탄국의 행정체계도 정교했어요. 술탄은 세습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강한 맘루크가 술탄이 됐어요.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었거든요. 노예 시스템의 논리가 왕조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러나 이 빛나는 왕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맘루크 왕조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1291년이었거든요. 200년 가까이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거점, 아크레. 이 항구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서 기독교 세계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땅이었어요. 맘루크 술탄 아라시라프 할릴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포위했거든요. 성벽 앞에 투석기가 늘어섰어요. 사흘이 지났고 열흘이 지났어요. 수비대는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1291년 5월 18일 아크레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도시가 함락됐거든요. 200년 가까이 성지에 발을 디디고 있던 십자군 국가들이 그날로 중동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럽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맘루크에게 이날은 아인잘루트와 함께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어요. 몽골도 막았고 십자군도 몰아냈거든요.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절정에 달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부심이 훗날 그들을 굳게 만들었거든요. 15세기 후반 아나톨리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팽창하고 있었어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오스만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방향에 맘루크 술탄국이 있었거든요. 두 이슬람 강국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어요. 오스만과 맘루크는 닮은 듯 달랐거든요. 둘 다 이슬람을 기치로 내세웠고 둘 다 전개 전투원을 핵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오스만에는 맘루크에게 없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니체리와 화약 무기였어요. 예니체리는 오스만의 정예 보병 군단이었거든요.
대부시름의 제도로 모집된 이들은 맘루크와 유사하게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전투원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니체리는 화승총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대포가 있었거든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오스만의 대포였어요. 천년 성벽이 화약 앞에 쓰러졌거든요. 이 교훈을 오스만은 완전히 흡수했어요. 전쟁은 용맹이 아니라 기술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맘루크는 이 변화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외면했어요. 1516년 8월 24일 시리아 북부 다비크 초원, 오스만 술탄 셀림 1세가 맘루크 술탄국으로 징역해 들어왔어요. 명분은 있었거든요. 맘루크가 오스만의 적인 사파비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단순했거든요. 오스만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원했어요. 맘루크 술탄 칸수 알가오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왔거든요. 이른이 넘은 노술탄이었지만 맘루크 기병의 전통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지였어요. 맘루크 중장기병이 진을 쳤거든요. 빛나는 갑옷, 훈련된 전마, 수세기에 걸쳐 검증된 전술. 그러나 전장은 달랐어요. 오스만의 예니체리가 총을 들고 줄을 섰거든요. 그 뒤에 대포가 배치됐어요. 맘루크 기병이 돌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포가 불을 뿜었거든요. 아무리 강한 전마도 아무리 두꺼운 갑옷도 포탄을 막지 못했어요. 돌격하는 기병 대열이 포탄에 찢겼거든요. 총탄이 쏟아졌어요. 맘루크 기병의 용맹은 실제했지만 용맹이 화약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칸수 알가오리는 전장에서 쓰러졌어요.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시리아를 잃었어요. 다비크 전투 이전 맘루크도 화약 무기의 위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유럽과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던 맘루크는 베네치아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어요. 오스만의 팽창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15세기 후반, 맘루크는 실제로 대포와 화승총을 수입하려 시도했거든요. 일부는 실제로 들여왔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기는 있었지만 그것을 운용할 의지와 시스템이 없었어요. 맘루크 기사들은 화약 무기를 천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수십 년 훈련으로 완성한 마상 궁술과 검술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총은 훈련받지 않은 보병도 쓸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그 무기를 쓴다는 것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대포를 도입했지만 운용하는 것은 이집트 원주민 보병이었거든요. 맘루크 기사들은 대포 부대를 자신들과 다른 계층으로 취급했어요. 통합된 전술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기술은 있었어요. 그러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무기보다 더 깊은 곳에서 패배가 시작됐어요. 1517년 오스만이 카이로를 점령했어요. 맘루크 술탄국은 멸망했거든요. 260년에 왕조가 끝났어요. 몽골을 막았고 십자군을 몰아냈으며 이슬람 세계를 수호했던 전사들이 화약 앞에 사라졌거든요. 왜 맘루크는 화약 무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자부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맘루크 시스템은 기마 전투 능력을 기준으로 권력이 배분됐어요. 최고의 기마 전사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거든요. 화약 무기가 도입되면 이 권력 배분 기준 자체가 흔들려요. 총을 든 보병이 수십 년 훈련한 기사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기사의 지위는 무엇에 근거하겠어요? 화약 무기의 도입은 단순한 전술의 변화가 아니라 기득권 전체의 해체를 의미했거든요. 맘루크 엘리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부했거든요. 혁신이 자신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거부가 왕조를 죽였거든요. 혁신은 항상 기득권의 바깥에서 오거든요. 기존 시스템에서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요. 오스만의 예니체리는 맘루크처럼 기마 전사의 자부심이 없었거든요. 총을 드는 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총을 들었고 그래서 이겼거든요. 몽골을 막았던 맘루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몽골이 됐어요. 한 시대의 무적이 새로운 시대의 화석이 됐거든요. 노예에서 시작해 황제를 꺾고 왕조를 세웠지만 왕조가 된 순간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왔던 자들이 꼭대기에 오르자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다리를 걷어찼거든요. 그것이 맘루크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권력의 이야기이며 그것이 지금도 반복되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가장 강했던 자가 무너지는 이유는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거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